20분간의 휴식 시간을 마치고 이제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은 미중 경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3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사회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김창수 박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창수 박사님은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원이자 한반도 평화연구원 이사로 계십니다. 김창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세션은 사회를 맡게 된 김창수입니다. 제1세션의 제목은 미중 경쟁과 한반도인데, 지금 저희 앞에 세션에서 개회사 환영사 목사님도 있을 거고 기조 목사님도 그렇고 전부 저희가 화평, 평화 얘기를 하셨고 통일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전쟁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고, 또 한반도에서도 거의 900여 회의 전쟁이 있었다. 이제 우리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에서의 전쟁들, 중요한 전쟁들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세력 변화가 전쟁을 야기시켰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스라든가 로마 시대도 그렇고요. 모든 유럽 중세에 보면은 사실은 전쟁 기간이 아닌 건 평화 기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기간이 됐습니까?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림자와 빛과 그림자 같다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누구나 다 평화는 원하지만 평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고, 또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있는데요. 오늘 미중 경쟁은 특히 최근에 저희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된 미중 경쟁, 미중 패권 경쟁인데, 이것이 지정학적, 경제적뿐만 아니라 이젠 기정학적, 중국이 특히 첨단 기술을 앞세움으로써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겠다고, 적어도 앞으로 2049년까지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 때 들어와가지고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동맹국 간에 강한 연대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있고요, 또 우리의 바로 이웃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여러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G2가 됐습니다. 이제는 G2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G2가 뭐냐고 그랬는데, 그만큼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고, 특히 2010년 이후에 일본을 앞서고 나서부터는 중국이 엄청난 속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기네 말입니다, 잘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유럽을 봐라, 미국을 봐라, 그거보다는 중국이 훨씬 코로나를 잘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 과거 같은 그런 조그만 중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던 그 중원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고, 경제력, 국력, 또 기술력, 첨단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이 두 나라와 같이 잘 살아가서 결국은 평화를 이루고 통일까지 달성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역할을 하기 전에 1세션에는 일단 정치를 전공하신 정성철 박사님을 통해서 미중 경쟁과 한반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하실 분과 토론자 세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실 정성철 박사님은 현재 명지대 정치외교과 교수시고, 미국 라트거스 대학에서 정치학사를 받으시고, 통일연구원 키누의 부연구위원이시고, 현재는 저희 KPI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정 박사님께서는 1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유영수 교수님께서는 북한 대학원 대학교고, 미국의 빙함턴 유니버시티, 뉴욕 주립 빙함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SSK 국제인권대학교 연구교수, 그리고 현재 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두 번째 제 오른쪽에 계신 저쪽에 계시네요. 윤동영 박사님은 독일 키일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한국의 EU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전 키예프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을 오래 하셨고 저희 연구원의 4대 원장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지소 박사님. 윤지소 박사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시고 미국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부연구위원이시고 저희 KPI 연구원이십니다.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각각 7분이고요. 발제자께서는 15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켜주시려는 겁니다. 정말 말씀하실 것도 많고 있겠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제가 시간 지나기 한 1, 2분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성철 박사님한테 먼저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받고 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은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과거, 현재, 지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국 정치가 왜 중요한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의 미중 경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대국 정치라는 것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봤었고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16세기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통일되고 나서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기에 후금이 통일돼서 결국에 명청 간의 그 갈등기에 우리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강대국, 명일, 명청, 청일, 러일, 밀과 같은 강대국들이 경쟁할 때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고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겪은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의 미중 경쟁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으로서 어떠한 구조로서 작동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가고 그다음에 물적인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살펴보면 그 전쟁을 기점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질서가 변환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반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 국제 질서의 중요한 변화, 그러니까 중화 질서가 해체되고 국제 질서가 자리를 잡고 냉전이 시작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왜 우리 한반도가 이러한 강대국 경쟁의 희생양이 돼야 되는가? 왜 강대국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흔히 말하는 이 버퍼 스테이트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가 가지는 그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경우에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 되게 쉬워지고 반대로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국을 보호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 한반도를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요구, 강대국들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21세기인 지금에도 이러한 지정학이라는 게 여전히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AI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술 경쟁 시대인데 지정학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정학이라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 이 지정학이라는 것이 기술과 경제와 더불어서 국제정치의 주요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나온 뉴스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미중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장님 개회사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90년대 미국에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측에서는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냉전기에 소련에게 해왔던 것을 똑같이 중국한테 행해야 된다는 측이 있었고요. 또 한 측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게이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결국에는 맞대야 하고 우리의 마당으로 불러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중국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후자가 승리를 거뒀고, 뭐 2001년 WTO의 중국 가입이 아마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미국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결국에 실패했다. 그러한 그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더 이상 갖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의 어떤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이 미중의 경쟁이 심화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한 3가지 프레임 정도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이 3가지 프레임으로 이 미중 경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권력 프레임입니다. 권력 관계로서 미중 간의 이 관계를 바라보는 건데요. 이런 미중 권력 프레임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부상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아니면 미국 사회의 취약성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시기에 이제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에는 미중 간의 힘의 역전 현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2010년에 일본의 GDP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이 2등이 되었고 1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런 논의들은 약간 또 주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지표들을 봐라, 뭐 국방비, 뭐 R&D, 뭐 인구 구조 등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는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논의하고 있는 투키디스의 함정, 앨리슨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결국에 이런 권력 프레임, 이 두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냐, 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미중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이제 국제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단순히 두 나라의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변화 아니면 국제 질서의 충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것이 이제는 끝이 났다, 이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오는 것이냐, 아니면 질서 자체가 뭐 사라진 그런 냉혹한 세계 정치가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금의 질서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의 제도들을 만들어가면서 적어도 이 아시아 지역, 이 동아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자기만의 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외교가 돌아왔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하지만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이 미중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프레임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동맹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을 중심으로 동맹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동맹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강대국 관계를 동맹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이제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와 옆에 있는 동맹과 우방들의 문제이고,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코알리션들이 형성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또 많은 뭐 유럽에 있는 나라이든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든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큰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고요. 중국의 1대1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연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는 안보 동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가치와 기술의 공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경제 더불어서 또 앞서 나가는 기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을 연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한국에는 뭐 반도체 생산망을 같이 하는 것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108개국을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실시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가치와 기술을 공유하는 세력을 형성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중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두 국가만의 뭐 힘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렇듯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맹을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대하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냐? 이런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정치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도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뭐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쉬운 문제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일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 때 이제 경험을 했다시피 미국이 원하는 것과 중국이 원하는 게 다른 그러니까 서로 배치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서로 다른 걸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자신들의 선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느 한쪽은 실망하게 되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딜레마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도 쿼드 플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을 하는 전문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근데 이번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나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선택의 딜레마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인데요. 뭐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없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허락하신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강대국의 국내 정치를 살펴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제 점점 더 알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를 들면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이제 3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많은 뭐 미국 전문가들 또 여론과 선거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트럼프 당선 때 우리가 보시다시피 정말 뭐 하루 전에도 몰랐던 그런 결과들이 막 도출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면 사실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과 함께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또 수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큰 변화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단 구조의 장기화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 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미중이 결국에는 질서를 두고 경쟁을 하고 동맹을 규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이 이 상이한 국제 질서 속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가 완벽하게 글로벌 전체를 장악하면서 질서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에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와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 질서 간의 경쟁에 앞으로 당분간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중국 주도 질서에 더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미국 주도하는 질서 속에 남아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분단의 구조라는 것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것을 깨치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냉전이 올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질서 차원에서 동맹 차원에서 좀 더 가시화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위험성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미래를 막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맺은 말로는 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이익과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의 국익과 국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우리의 이웃 국가들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국익과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공정과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원론적이지만 우리들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분의 토론자를 모시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7분 정도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15시에 다 마치도록 하고 라운드 테이블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0분은요. 먼저 이용수 교수님께서 지금 정성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토론도 좋고요. 다른 관련된 토론도 좋고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유영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성철 교수님의 우리 미중 관계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미중 관계가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정 교수님의 그 21세기에 들어서 이 권력과 질서와 동맹의 관점에서 이렇게 미중 경쟁을 바라본다는 말씀에 정말 많은 동의가 되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한 미중 경쟁과 갈등의 심화가 우리 분단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해 왔던 것을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중국이 이제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일종의 무임승차자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협조와 어느 정도의 동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그것이 혹시 변경된다 했을 적에는 미중 경쟁 관계에 조금 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의도성을 가지고 혹은 정말로 이것을 어떤 변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주도의 어떤 질서에 반기를 드는 그런 순간이 어떤 미중 경쟁에서의 새로운 국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토마스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이 미중 관계를 깊게 바라보고 또 정책에도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중국이 21세기 초반에는 미국 질서의 무임승차자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변할 텐데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과 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생각은 못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동의하고 지지하는 모양새를 여태까지 가져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 교수님의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이제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 갈등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전장터가 되어 온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결정론적 사고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봤을 때는 무력 갈등의 문제보다는 조금 다원적인 차원에 있어서 경쟁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중국이 아직은 자신이 어떤 미국과의 무력 충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무력 충돌의 어떤 경우보다는 조금 이러한 어떤 경쟁을 어떻게 다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리고 행동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런 우리 김창수 원장님께서도 사회를 봐주시는 김창수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평화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상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빈번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적어도 19세기에 유럽에 있어서의 전쟁과 동맹과 이런 상황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동맹 사이에서 편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국익이라고 봤을 그 당시에는 국익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경쟁도 있었고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경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중에서 이탈리아의 어떤 그 정치체라든가 또 과거 신속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독일 지역의 이런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좀 더 큰 호흡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긴 안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중국을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화하려는 어떤 그런 그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니냐. 그리고 시장 진입만으로는 안 되고 오히려 중국의 어떤 긍정적이지 못한 민족주의와 그런 어떤 시장 진출이라는 것이 결합됐을 적에 중국이 오히려 더 국제 질서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 혹은 또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때도 어떤 시장의 관점뿐 아니라 우리가 인도, 인권, 자유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유하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세속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이 어떤 그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그 국민과 주민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도 또 기반하는 것이고 또 이미 시장 진입만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더 열심히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그 발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미국이 원하고 있는 보통 rules based order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새로 자기네 중국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무력 충돌에다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경쟁 차원도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종합국력 차원이라든가요. 이 전반적인 것을 보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또 단기적 국익이 반드시 장기적 국익은 아니다. 우리가 사회학에서 말하는 단기적 rationality하고 장기적 rationality가 일치지 않고 오히려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발제도 하셨고요. 유럽 경우를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럽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유럽에서 공부하신 윤동영 교수님께서 경제학자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연구원 이 세미나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 연구위원님들이 이 세대가 이제 젊어지셔서 건강한 우리 그 KPI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첨언을 해볼까 합니다. 미중 경쟁이 초기에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적인 통제 수단을 썼어요. 제일 먼저 도입했던 것이 이제 환율 문제여서 환율 전쟁을 처음에는 미중 간에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환율 보고서가 매년 4월과 10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환율을 왜곡해서 국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별 효과가 없어서 그 다음에 미국이 선택한 수단이 관세 전쟁이죠. 그래서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관세를 몇 배를 올리겠다 또는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 해가지고 관세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까지는 관세 전쟁을 해왔었고 지금은 관세 전쟁이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국 제품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 면에 있어서 고급 기술로 진화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통제, 그 다음에 전략적인 그 부품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이중 용도 목적의 전략 물자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중국의 공급망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중국 경제는 굉장히 매뉴팩처링 쪽에 제조업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많은 산업들은 이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아마 미국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직접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의 원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쓸 것으로 보이고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 물론 호주가 스스로 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영향력이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호주가 지금 철광석 하고 석탄하고 다른 물자들을 중국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바람에 물론 중국이 스스로 차단했지만 지금 중국의 그 에너지난이라든가 지금 요소수도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철광석은 호주하고 외교전쟁 벌이면서 철광석은 수입을 중단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다른 제품들 다 수입 중단하고 철광석 하나만 남겨뒀는데 철광석 가격을 호주가 2배로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호주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결국 중국이 미국과 지금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수단을 바꿨는데 지금은 공급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통제, 그다음에 이중 용도 목적의 전략 물자 제한, 자원 통제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느 쪽으로 미중 갈등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옛날처럼 미국 단극 체제로 전 세계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오바마 정부 제2기 때 보면 미국 CIA에서 작성한 전략 보고서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First Among Equals라는 책입니다. First Among Equals는 다른 나라들이 다 미국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을 옛날처럼 뭐 하수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는 하겠지만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겠다 하는 정책을 오바마 2기 때 나온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 맥락에서 그 책에 보면 미국이 향후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의 선택 문제가 제기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지금은 선택의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선택의 기준은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시장 질서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손해본다, 이득 본다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지 않는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도 가장 서로 협력하고 할 때 like-minded country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중심의 질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질서를 관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 질서를 관리하는 방식이 강압이라면 우리가 같이 하기는 어렵죠. 협력이라면 좋지만 말 안 들어? 그러면 수출 중단한다? 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끊는다? 이러면 같이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질서를 관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는 이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발제자께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미중 간에서의 우리의 결정, 그다음에 불확실한 국제 정세 그리고로 인한 도전, 그다음에 분단 구조의 영구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분단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 이제 미중 간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단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단 구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지철 이사장님께서 통일보다 평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주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적인 통일보다 사실은 평화만 있다면 물리적인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항구적인 평화, 안정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올 것인가에 정책적인 이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기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에 근거해서 어떤 협력 방식으로 우리는 대외 정책을 선택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우리 자신들도 정권이 어느 정권으로 바뀌건 간에 항상 이 원칙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이 원칙을 중심으로 우리가 외교 정책을 펴나간다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도 혼란을 피하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한테 대한 정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리적인 통일보다 평화 안정에 더 주안점을 둔다 하는 것을 분명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한국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상당 수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 교수님. 역시 거시경제를 전공하신 사람답게 아주 이야기 좋게 거시적 차원에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답변까지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윤지소 박사님에게 저희가 한 7, 8분 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윤지소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통일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철 교수님 발표 끝에 이제 미중 경쟁 속 한국이 직면한 3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시는 걸로 발표를 마무리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도전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미중 경쟁 시대의 한일 관계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발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한국이 마주한 3가지 도전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선택의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딜레마를 약간 타개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어저께 이제 한국의 어떤 일간지에 이시바라고 일본의 자민당의 전 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 이분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너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공통의 과제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든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거였어요. 안보. 이런 게 참 많은데 과거사 문제 때문에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게 실렸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뭐 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아무튼 2018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 이래 좀 양국 간의 그런 갈등이 진짜 해결되지 않고 이제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또 이제 최근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좀 특히 한국의 대중 차원에서는 이렇게 미중 경쟁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좀 일본하고 협력을 다시 개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좀 지배적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올해 9월에 한국의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이랑 일본의 어떤 단체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제 지금 한국 쪽에서 한국의 대중이 이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이 도전해 온 이런 질서에 도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다양한 그런 안보 협력 루트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증진해야 된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거는 진짜 제 코멘트라기보다는 좀 발표자분에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뭔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일본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쿼드나 그리고 뭐 인도 태평양 그런 구상, 그리고 TPP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 미국 위주로 이렇게 구축된 안보 체계에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선을 확실히 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체제에 함께하게 되면은 좀 이게 그 안보 선택의 딜레마에서 오히려 한쪽을 이렇게 한쪽 루트로 확실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어떻게 그 말씀하신 그런 레버리지 이펙트가 없을지, 아니면 이렇게 미중 너무 이렇게 양자택일에 연연하지 않고 이 지역 내에서 다른 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다양한 협력 루트를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 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좀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제 2번째, 제가
한국이 직면한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여성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발표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분단 구조가 장기화되고 또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남북한 양자 관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세계 질서 변환에 발맞춘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 한반도 평화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여성이 참여하고 좀 여성의 이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제 정치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근대 국가의 질서, 외교 정책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평화 안보 논의가 좀 남성주의적으로 담론이나 정책이 남성주의적이었다는 것에 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이 주로 남성이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몇 차례 그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여성은 많이 대표되지 않고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그런 여성 문제가 이렇게 크게 고려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남북한의 여성이 이해관계도 굉장히 다르고 당장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도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런 논의 과정에 여성이 더 참여한다고 해서 정확히 그게 한반도 평화 논의 과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정확히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관련된 이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제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창조적인 접근법, 거기에서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국가행동계획을 2014년에 처음 수립을 해서 지금 3기 국가행동계획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국가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이제 향후 과제 개발이 우리가 이제 또 세계 질서 변환에 맞춰서 한반도 질서의 창조적 접근 방법을, 진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3기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3기 행동계획은 5개 분야에 걸쳐서 50개가 넘는 그런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 평화 안보 관련된 그중에 이제 하나 주된 테마가 뭐냐면 여성 평화 안보 관련된 국제 협력 그리고 남북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활동이 포함되냐면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유엔 이외의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러한 국제기구 차원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여성 평화 안보 관련된 남북 협력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 협력을 시작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제 주된 구체적인 활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평화 안보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개발해서 국내적 차원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좀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창조적 접근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임수 박사님. 지금 미중 경쟁 시대에서 한일 간의 협력 필요성도 얘기하고, 우리 이시바 의원이라든가 그 방위대신하신 이시바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하신 분, 한국도 많이 오시는 분인데요.
그분도 얘기하시고 여성 문제, 국가행동계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셔서 일단 아마 우리 정승철 박사님께서 또 자세히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일단 지금 3시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라운드 테이블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죠. 5명의 정 교수님의 질문한 것도 있었고 또 가만히 있었는데요. 거기 전반적으로 일단 발제자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들은 더 하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께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다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비슷한 질문끼리 모아가지고 드리고 전체 시간은 제가 예정대로 정확히 3시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일단 발제자께서 먼저 세 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너무나도 귀한 질문 또 코멘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몇 개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유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 중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중국이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공세적 외교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는데 한동안은 정말 중국이 공세적으로 변했느냐, 너무 중국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뭐 최근의 흐름들은 그런 그 공세적 외교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가운데 제가 그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지정학적 사고에 이야기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결정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고를 그냥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동영 선생님 그 코리아 이니셔티브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원칙이 없는 가운데 하다 보면은 스스로도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 지금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저는 학교에서 이제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단계, 뭐 이러한 아이디어, 이거에 대해서 혼돈하는 정확하게 말해달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논의하는 것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윤지서 박사님 말씀해주시는 그 한일 관계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국제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한일 관계 개선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미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 있는 동맹들을 이렇게 규합하는 것들인데 좀 거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일본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일 관계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이러한 모습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일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 국제적 약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마지막 맺은말에서 세 번째 했던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번영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 약자, 우리 사회 내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경 밖에 있는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당연히 여성이 들어가고요,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표명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들, 그게 우리의 바로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귀한 그 코멘트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혹시 이 발제자님에 대해 지금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께서 더 생각하시는 게 있거나 추가적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플로어에서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발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 분께서 지금 발제한 거랑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지금 먼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저기 플로에서 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선웅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회자시고요. 정성청 발표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까 우리 투기데스의 함정을 얘기했는데 과거 그리스에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민주국가 아테네는 스탈린과 페르시아 동맹에 패배한 것처럼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 동맹에 결국 미국 쪽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프로보커티브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또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윤동영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영수 KPI 연구위원께서 한 건데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역할과 민간 국제연대 혹은 협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윤용영 교수님이 있습니다. 질문을 또 받기 전에 저도 하나 이거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발제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한반도 주변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16세기부터 일본의 통일, 후금의 통일, 일본의 부상 쭉 있고 중국의 부상이 있는데 이거 물론 이제 대표적인 전쟁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장 가까운 역사인 6.25 한국 전쟁 이것도 역시 결국 보면요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그 김일성이 하고 거기에 대항하기에 미국의 전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을 여기다 특별히 언급 안 하신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안 하신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우리만 전쟁 한반도만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훨씬 많은 전쟁들을 다 겪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침략을 당하고 또 공격을 하고 항상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고 거기에다 당분간의 평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외교도 있었고 협상도 있었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 잘 아시지만 여기 인도 우리 선교사님도 아까 계시던데 인도에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인도 외교관이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강국론이라고 번역도 하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죠? 원교 근교 원교 뭐죠? 먼 나라 가까운 나라는 싸우더라도 먼 나라는 같이 지내면서 결국은 주변국을 갖다가 전쟁도 맞고 이기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는 친하게 지내면서 먼 나라와 드리는 건데 저희가 우리 잘 아는 한반도도 그렇고요. 황준호 의원이 말했던 조선 책략 같은 것도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에 조선 책략이 아니고 자기네 책략을 갖다 전해준 거거든요. 그 당시에 러시아로부터 계속 영토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이란 말로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가 국익을 유지할 수 있까를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고 결국 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한반도 조선 책략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흥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황준호는 젊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을 뿐이고 분명히 황준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의 일종의 짧은 트리티즈다, 짧은 논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자기 천국을 위해서 그때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들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자국민을 위해서 놓고 한 것이 당연하고요. 이 국가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연구하고 있고요. 분쟁론도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전면전이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전쟁이 전면전보다는요 테러라든가 그리고 전쟁 이후의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과거 같은 전면전이 안 일어나게끔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요. 과거로 인한 오해라든가 협박, 테러로 인한 전쟁보다는 다른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쭉 전쟁을 얘기하시면서 한반도 전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의 맥락에서, 아니면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 실현적 예언도 있고요, 자기 예방적 실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독교인이, 크리스천이, 아까 김지천 목사님도 다 말씀하셨고, 결국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귀중한 목표를 제시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역사는 반복되고 또 강대국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들이, 저는 시대 상황이라도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환경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과거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이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 학문이 그렇듯이 그동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발제했던 것에 대해서 후배 학자들이 나와서 그것에 꼭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뒤집는 것이 바로 학문의 세계고, 그래서 우리가 그램 앨리슨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분 한국에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물론 이제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역사를 보시고 결국은 새로운 패권 국가가 신흥 패권 구부 패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강국이 됐다. 이것이 유럽의 역사고 세계 역사라고 보시는데,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애플리카빌 적용성이 있는지 한번, 어려운 질문이지만요, 좀 무리한 질문이지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유선웅 목사님하고 공영수 연구위원께서 하신 거, 공영수 연구위원은 윤홍력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고요, 유선웅 목사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 박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에 결국 미국 측이 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게 되면 왜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궁금한데요. 예, 뭐 그냥 요즘에 그 미중 간의 군사 경쟁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뭐 그 부분을 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군사적 우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동아시아 지역, 그래서 뭐 대만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투사력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 근데 대만에서 과연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고, 이게 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 더 우위에 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군사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의 우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요. 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러중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러중이 동맹 관계냐, 과거에 냉전 그 초기에 맺었던 동맹 관계처럼 동맹 관계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는 맞지만 우리가 뭐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처럼 그런 밀리터리 트리티 같은 거를 맺느냐, 아직까지는 안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중을 그러면 얼라이언스로 불러야 되는가, 아직까지는 얼라이언스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국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 갈등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국제정치학자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결국에 동맹으로 갈 거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러시아나 이제 중국 전문가 분들한테 여쭤보면 두 나라의 긴 역사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러중 관계도 이제 미중러 삼각관계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적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두 국가가 더 강해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높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기술을 공유하는 국가들께 연합을 강화시키면 당연히 이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김성수 선생님 말씀해주신 전쟁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그럼 과연 어느 때냐?
상당히 뭐 어려운 질문이고 뭐 미중 갈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갈등도 수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중국이 전쟁을 원하느냐, 미국이 전쟁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 이제 미국이 택한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아까 윤동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군사 충돌 이전에 중국의 부상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까 뭐 기술도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경제적 부상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군사력 증강도 어렵게 되는 그래서 군사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중국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고 뭐 성공을 거두면 미중 간의 이제 국력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바고 중국도 보면 미국이 이렇게 뭐 무역이나 또 뭐 관세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기술이나 압박을 가하지만 사실 뭐 충돌하겠다라는 뭐 의지를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군사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사실 우발적 충돌이 가장 지금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 앨리슨도 이제 시나리오를 말하면서 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대만하고 남중국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대만 문제랑 남중국해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게 또 그들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더 큰 충돌로 비화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국이 그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이렇게 양측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말하는 것 그 부분에 아까 한국 전쟁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 이런 표를 그렸었는데 그때 한국 전쟁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약간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케이스들은 라이징하는 국가, 기존에 룰링하는 국가 이게 좀 더 명확한데 한국 전쟁은 좀 미소 그를 어떻게 라이징 룰링 넣는 게 약간 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했었는데 그래도 이 한국 전쟁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 미소 간의 경쟁이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냉전 질서하고도 연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에 일어나는 중요한 전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앨리슨이 말하는 게 얼마나 이제 그 적용 가능하냐 이게 한국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을 보니까 16번의 이런 구조적 긴장이 있었다. 지금 미중 관계처럼. 근데 14번 전쟁을 했다. 4번은 전쟁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전쟁 피할 수 있을까? 내 말을 들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시사점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마지막에 앨리슨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뭐 아주 뭐 놀랍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앨리슨이 쉽게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책을 뭐 읽고 배울 것들은 있지만 거기에서 아주 뭐 새로운 해법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그레이엄 애덤스 대학자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적응될 거에 대해서는 많은 미국 내도 그렇고요. 많은 외국에서 많은 이론과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온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먼저 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답변까지 두고 약속대로 3시 40분이면 정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영 교수님에 대해서 아까 질문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느냐고 보시는 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박성수 목사님께서 윤지섭 연구원님한테 전화 드린 거 있습니다. 예, 2개 해서 그냥 답변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섭 박사님에 대해서는 그 정책연구 참여에 대한 여성 참여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박성수 목사님의 질문입니다. 남성 여성의 참여 비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유자격자 양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선결 과제는 아닐까요? 과도하게 여성 중심의 주의 주장은 근본 포럼의 주제상 다소 주관적이라는 견해입니다만 어떤 견해이신지요? 정성철 교수님의 답변 외에도 의견을 겸한 토론자로서의 견해를 구합니다. 윤 박사님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임헌태님으로부터 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한일 관계에 이르기까지 국제 관계는 하나님의 눈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사결정과 나아가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미중 관계의 악화도 이런 점에서 지속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이건 아마 우리 발제자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님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충돌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호님께서는 군사 충돌이 없다고 해서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경제 전쟁, 사이버 전쟁,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분야에서 대한 회색 지대에 대한 조용한 침략이 극심하고 극심해도 평화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하다고 보는데 발제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한 비핵화 없는 평화가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중국이 6.25 참전 정당화하는 듯한 전략하는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입니다. 네, 이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 박사님이고요. 그다음에 이은 박사님한테는 여기 질문 여기 한번 더 보시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정 박사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준비하셨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저는 한국이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제가 정부 생각탱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고 또 장관 자문관도 하면서 보면 굉장히 대응적이었다. 우리가 미리 무언가를 해서 국제 질서를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보다는 어떤 상황이 터지면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중심이었지. 즉 리액티브 했지 액티브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하고 굉장히 대비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보고서도 많이 내고 여러 차례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responsive, reactive, passive 뭐 이런 쪽이었지 우리가 active 했다라든가 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뭘 했다라든가 하는 것은 적고요. 다른 나라들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최종 결정은 NSC에서 합니다만 NSC의 국가 이득에 관련된 최종 결정을 하는 미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마다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미팅을 하기도 하고 종합적으로는 NSC에서 결정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대장성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멀티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1.0 트랙이라 그러고 저희처럼 이제 정부 싱크탱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걸 1.5 트랙이라고 부르고 민간 차원은 이제 2.0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 1.0, 1.5, 2.0 트랙들을 전부 다 굉장히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이득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선진국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10분인데 드립니다. 지금 질문도 많기 때문에요. 네. 네, 감사하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점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모정님께서 여기 질문인데 최근 통일부 민주평통에서는 이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대 부분과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원칙론전 입장만 밝히고 있고 중국에서는 어제 한중문화 한중 평화 포럼에서 죄송합니다. 추고홍 전 중국 대사 및 치아학회 부이사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와 절망을 무슨 말씀 아시겠죠? 종전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은 지지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애매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정 박사님도 하셔도 되고 저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중 간 갈등이 있어서 한국 스탠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권 민족주의 그 이상의 기본 가치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 과연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고요. 현 정부 들어서 유엔 인권이라든지 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공동 제안국에서 3년 연속째 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촉구한 27개국 국가대에서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연속 제가 글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연속 유엔에서 3년을 연속해서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식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질문은 정전 문제에 관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인지석 박사님한테 네. 보는데요. 네. 한 1, 2분 안에 네.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시죠.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처럼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특정 선별의 참여 퍼센트에 연연하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진짜 합당한 이유자격자 양성 문제도 당연히 논의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의 참여 뭐 이런 키워드만 강조된 느낌이 없지 않은데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여성 평화 안보라는 이런 국제 글로벌 차원의 그런 규범이 형성돼서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평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 평화 안보라는 이 규범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이고 뭐 무력 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인데 우리도 이런 글로벌 의제를 어떻게 우리 국내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저한테 그 두 분의 질문지가 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앞으로 몇 년 흘러갈 것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연합의 노력들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 적어도 3년 동안은. 근데 그것이 얼만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과연 한국을 포함한 이런 많은 동맹과 우방들이 얼마나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고민들을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미국의 동맹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정성인데 과연 미국이 경제가 얼만큼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그 대외 전략은 국내적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산층을 위한 외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것이 미국의 노동자 가족한테도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성과로 드러나면 아마 이러한 미국의 동맹 전략이 힘을 얻고 지속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러한 것이 이제 구호로 그칠 가능성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민주주의 대 비민주주의의 그런 구도 그것들은 더욱더 부상하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 비핵화 없는 평화, 이게 평화인가? 그다음에 회색지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모호한 거죠. 전쟁은 아니지만 도발을 계속 감행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주로 하는 전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극적 평화, 뭐 소극적 평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정말 평화를 넘어서 화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의 평화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정말 그 높은 수준의 평화, 그다음에 화평을 이루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러한 많은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하고 이제 벌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미중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네, 지금 5분 남았는데 혹시 여기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요선한 종전선에 대해서 정 박사님 발표하실 수 있는데 또 제가 이쪽을 쭉 했다고 한번 그냥 발표하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 4분 남았습니다. 그냥 끝날까요? 예,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이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뭐 중국 입장도 들었고 미국 입장도 들었고요. 원칙적으로는 합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제로 들어가서 강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쪽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동안에 새로운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론, 시작일 뿐이다.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선언도 그렇지만 심지어 평화협정 자체도 실력이 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측에서 제일 걱정하고 또 일본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종전선언하면 우리는 기분 좋죠. 남북관계 좋고 평화 지향한다. 그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한 과거의 70년의 관계란 거야. 앞으로 현재 관계 또 미래 관계의 방향을 듣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에서 판문점 선언이라든가요. 평양 9.19 공동선언이라든가 또 그 남북 군사합의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 정부에서는 통일은 얘기건 마지막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마 통일은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남북 간의 평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서서히 풀어나가자. 통일은 오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 과정으로 보고 거기까지는 다 저희가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저희 개인 의견이고 저희 연구원이라든가 많은 이 안보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우려입니다. 입구론이 말은 좋지만 입구론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공개 선언되었을 때요. 그게 우리가 그것이 정책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우리 행동도 아니고 굉장히 발언의 웨이트에 따라서 굉장히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엔사 주한미군 연합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 동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저희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고 그다음 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반도에서 분쟁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엔사와 함께 유엔사는 유엔에서 결의에 따라 된 것이고 미국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반도에서 만약에 분쟁 사태라든가 전쟁이 다시 재발하게 된다면은 아직도 유효하다. 많은 국가들이 와서 유엔의 일본으로 와서 다시 참전하겠다고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고 영국이고 캐나다고 지금 그쪽 영연방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한국에 참전했던 국가뿐만 아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지원해줬던 국가들, 인도도 포함해서요. 많은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러면 안 되겠고 만약에 전쟁 예방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참전하겠다. 그만큼 유엔 결의는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간에만 종전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입장도 그렇고요. 전쟁 협정 당사자 보면은요 중국이 들어가 있고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때 빠져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가 전쟁 당사자가 아니란 말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한국의 전쟁 당사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70년 지나가서 갑자기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모든 역대 정부가 사실은 이 종전 상태를 끝내고 평안하기 위해서 모든 역대 정부는 다 했습니다. 뭐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바로 저는 북한 정권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죠. 이걸 되게 되면요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체제 자체도 그렇고요. 종교자유도 그렇고 인권 문제 모든 문제 북한에 있는데 정당화가 무너질 수 있죠. 처음에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보면은 북한에게도 엄청난 상황 문제를 줄 수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중국도 겉으로는 지지할지 모르지만 현재 같은 상황 스테이터스 쿼를 어느 나라나 다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 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요. 자, 제가 약속한 대로 40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치고 20분 동안 휴식하고 제2 세션을 또 하겠습니다.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할 텐데 그때 지금 못하신 질문도 또 와주시고 이따 더 깊은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